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이상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철 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치과 보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철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물론 큰 상처 같은 경우엔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처면은 그냥 냅둬도 아니면은 연고 정도 바르고 반창고 정도 붙이시면은 쉽게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치아는 절대 저절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 세포가 있고 그 아래 깊은 쪽에는 결합 조직 세포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부위로 세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치아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세포가 없는 이유는 치아의 그 강도가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치아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치아는 이제 그 속에는 신경이 들어있고 그 위에를 상아질이라는 속살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범낭질이라는 껍질층이 있는데 이 상아질과 범낭질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과 갔더니 내가 충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쪽에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치아가 어느 정도 썩기 전에는 아픈 걸 잘 못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가 없는 치질이 치아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은 걔는 절대 저절로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가끔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여기 이가 되게 아파갖고 치과 가봐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데 어느 날부터 아픈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처가 저절로 회복돼서 아픈 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져 갖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픈 거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치 부위에는 이미 세균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를, 그 세균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충치라는 거는 단순하게 단 거 먹었기 때문에 썩는 게 아닙니다. 충치균 때문에 썩는 거죠. 이 충치균이라는 거는 우리 어른들 쉽게 얘기하실 때 치아를 파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충치균은 치아를 파먹지는 않습니다. 충치균이 그러면은 치아를 썩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충치균들이 단 것을 먹고 배설하는 그 배설물들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치아를 녹일 수가 있어서 치아가 썩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옛날에 그 에얼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괴물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침을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침이 바닥에 떨어지면 칙 하고 바닥이 녹아버리죠. 그런 강한 산성이 그 충치균들이 만들어내는 산성입니다. 단 거를 먹고 충치균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 그것 때문에 치아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게 되면은 쉽게 이빨 파낸다고 얘기들 하시죠. 치아를 다 파내요. 그래야지 균들을 없애고 충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균들을 다 제거를 해놓으면은 그 치아는 저절로 회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파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니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기도 싫을 테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치아를 다 파냈기 때문에 이가 약해져 있겠죠. 그리고 제대로 씹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치과 보철 치료입니다. 이 보철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없어진 부분들을 인공물로 보완을 하는 것을 보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의치가 바로 치과 보철물이고요. 의수라든가 의족 같은 경우에도 보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철물들을 제작을 하는데 그 치아에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고 또 씹거나 이런 기능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철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옛날에는 충치 떼운다 그래갖고 보통 치과 가면은 은으로 떼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은이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진짜 은은 아니고요. 합금입니다.
보통 수은에다가 아연, 주석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합금인데 그게 이제 금속 색깔이 나다 보니까 아, 은으로 떼었구나. 금으로 떼우기에는 좀 비싸니까는 그냥 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요즘은 거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아말감이란 재료, 은으로 떼운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재료는 사실 수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서 수은이 조금씩 유리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은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치과 의사들이 이 수은 중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은의 중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임산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수은을 사용하는 게 아예 그냥 금지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어요. 아말감의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는 입안에서 부식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말감을 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류가 발전을 하고 치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이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철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 동물의 뼈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치아 또는 나무 같은 것들을 깎아서 이런 보철물들을 만들었던 기록들도 많이 좀 있어요. 근데 음식물을 일단 으깨고 분쇄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치아를 회복하는 이 보철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철물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고정성 보철물, 그러니까는 치아에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보철물과 우리 틀니처럼, 의치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고정성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지만은 가철성 보철물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직접 떼우는 치료가 있어요. 보통은 손상 부위가 크지 않을 때 직접 떼우게 되죠. 직접 떼우는 자료는 말씀드린 아말감이 가장 대표적인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말감이 수은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라는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에서 불소가 나와요. 불소라는 성분은 우리 치아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무기질로 되어 있는데 이 충치가 생기게 되면 칼슘이 빠져나가게 돼요.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 치아가 좀 약해지게 되겠죠. 이 빠져나간 칼슘을 대체시킬 수 있는 게 불소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서 치약 같은 거 사실 때는 불소 함유라고 써 있는 치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은 불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소는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거를 사람한테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소 안 들어있는 치약을 쓰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소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극소량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독도 잘 쓰게 되면 약이 될 수가 있듯이 불소고를 적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라는 재료의 가장 큰 장점은 불소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불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충치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치아를 직접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또 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색깔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성인 치료나 이런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할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진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장점은 손상 부위가 크지 않았을 때 최소한으로 치아를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과 와서 걱정하시는 게 그 치과 가면은 이를 좀 많이 파내는 것 같아. 그래서 치과 가면은 오히려 더 충치, 요만한 충치 갖고 내가 치과를 갔는데 떼어놓은 거 보니까 이만큼 크게 이를 파놨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좀 있으세요. 근데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에서는 구멍을 하나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도 밑으로 가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는 많은 양의 치아를 삭제를 할 수가 있지만 레진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극소량의 아주 적은 치아만 상처를 입히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진 치료 같은 경우를 요즘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치아를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말감을 사용을 했을 때 아말감 자체가 금속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녹이 스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녹슨 난간 잡으면 바스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얇은 부분들. 그것처럼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입안에서 녹이 슬기 때문에 그 녹슨 틈 사이로 2차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입안에 오래 있어도, 침 속에 잠겨 있어도 이렇게 썩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과 갔더니 옛날에 아말감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교체하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굳이 잘 해놓은 아말감은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녹이 슬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미 해놓으셨다면은 굳이 녹슬지 않은 거는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신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검진을 받으시게 되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이쪽 아말감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좀 교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밑으로 파내면 2차 충치가 생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직접 떼우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위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떼우게 됐는데 만약에 부위가 좀 크게 되면은 레진이나 아말감이나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큰 부위를 떼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치아라는 게 굉장히 강한 힘들을 가하잖아요. 보통 자기 몸무게 정도의 힘을 가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심하게 얘기하면 돌도 씹어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돌도 씹어먹기에는 부위가 너무 크게 되면, 넓게 떼어놓게 되면 그 재료가 견디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부위가 클 때는 강도를 좀 더 강화시킨 재료를 찾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금으로 떼우게 됐죠. 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금 세공 기술은 매우 많이 발달을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갖고 치아를 만드는 거는 아주 어렵거나 그런 기술들은 아니에요. 그 치아에 본을 뜨고 본을 떠서 그 부분에 이제 금을 녹여갖고 집어넣고 그 부분을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으로 이를 떼운다는 거는 매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금값이 너무 비싸졌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그 돌잔치나 이런 거 했으면은 돌반지를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반지 선물 못하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해갖고서는 선물을 좀 이렇게 금액으로 좀 치는 경우인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금값이 20만 원이 좀 넘죠.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떼우기에는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재료를 찾게 되겠죠. 또 하나의 단점은 금은 금 색깔이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많이 보이면은 조금 부의 상징같이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있는 집 어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금리가 많이 보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치아 관리를 잘 안 했나? 충치가 많았나?
안에 금리가 많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리를 잘 선택을 안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도 금리 많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싫어들 하십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더욱 싫어하겠죠. 그래서 강도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색깔도 치아 색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세라믹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레진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레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위가 큰 데에서는 사용하시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레진은 사실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충치 부위에는 주로 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레진을 입안에서 직접 떼우는 게 아니고요. 기공소라 그래서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온, 고압을 가해갖고 굉장히 강도가 강한 레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입안에서 직접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는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레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레진을 이용을 해서 인레이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인레이 치료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본 떠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본 떠서 떼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인레이 치료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세라믹,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도자기를 이용을 해서 인레이를 또 만드시는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진이라든가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치아 색깔 자체를 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보철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성상 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라믹 치료만을 했을 때는 특히 부위가 좀 클 때는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갖고서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치과 의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타입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섞은 보철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세라믹과 레진을 섞어서 레진에 어느 정도 탄성도 이용을 하게 되고 세라믹에 그 예쁜 신미성도 이용을 해갖고 인레이 보철물들을 만들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이라는 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절대 깨지거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세라믹이나 이런 레진 같은 경우에는 깨질 수 있다는 단점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보통은 금으로 때우는 경우들도 아직은 좀 있습니다. 이 금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난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보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유해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간첩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북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이런 게 워낙 비싸고 귀한 광물이다 보니까는 치과 치료에서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금속을 녹여서 금을 녹여서 떼우는 게 아니고 금속을 녹여서 그냥 떼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보철물들이 좀 있어. 이게 금도 아니고 아말감도 아니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치과 의사들이 간첩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치료받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국에 오시는, 우리나라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세터민들도 많고 그러셔갖고 그런 이상한 보철물, 좀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보철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세 번째 보철물로는 크라운 보철물이 있습니다. 이 크라운이라는 거는 이를 좀 씌워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우리가 보통 보철 그러면은 크라운 치료를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정말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아가 좀 뻐들어지거나 아니면 치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공간이 많거나 이러면은 교정 치료를 하셨죠. 하지만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치아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이를 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복 나간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메우는 치료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옛날에는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안 했다 보니까는
이게 떼우거나 이럴 때 앞니를 금리로 떼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앞니를 어떻게 공간을 메꾸기는 해야 될 텐데 금으로 다 메꿀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 치아에 보이는 부분 쪽만 이렇게 파내갖고 마치 윈도우 유리창 그 창문 내는 것처럼 치아의 앞니 부분만 열어놓고 주위 테두리만 금으로 떼우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금으로 씌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산프라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 산프라치라는 거는 사실 선플라워라고 하는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 분들이 발음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프라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산프라치라는 얘기로 굳어진 거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가끔 TV 같은 거 보면은 앞니를 금으로 해갖고서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특히 그 외국 래퍼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앞니를 정말 이렇게 금리를 다 끼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앞니를 금리로 하신 거는 아니고요. 그릴즈라고 하는 장신구의 일종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우리 문방구에 드라큘라 이빨 사갖고 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있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끼우는 장신구고 이 사람들도 공연이 끝나면 뺍니다. 빼고 하얀 치아를 갖고서 생활을 해요. 사실 뭐 어디 갔는데 이렇게 자기 래퍼라고 다 앞니에 금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들도 보기에는 너무 좀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릴즈라는 장신구고 그거는 앞니를 금으로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니가 금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산프라치라고 하는 그런 선플라워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어요. PFM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앞니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PFM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금속 골격이 들어있고 그 위에 도자기를 입힌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미적으로 도자기의 특징들을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쁜 치아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안쪽에 금속이 조금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좀 푸르스름한 불빛 밑에 가시면 약간 치아 색깔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금속을 아예 집어넣지 않고 도자기만으로 이제 치아를 만드는 방법들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올세라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올세라믹은 정말 신미성이 좀 예뻐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근데 앞니는 빨리 예쁘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올세라믹 치료라는 것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올세라믹 치료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치아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내고 뒤집어 씌우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예인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를 너무 많이 깎아내야 되니까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라미네이트라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라미네이트라는 방법은 치아에 보이는 면만 삭제를 해서 이를 씌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이고도 또 다른 치아들 안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TV 프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라미네이트 한 거 굉장히 후회한다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라미네이트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는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치아 삭제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만 라미네이트를 하고 이가 시려지고 치아가 약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원래 라미네이트를 해서는 안 되는 치아인데 라미네이트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많이 뻗어져 있을 때는 이 치아를 집어넣으려면은 천상 깎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내는 거죠. 이거는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깥쪽 면만 라미네이트를 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깥쪽 튀어나온 걸 내가 시간이 없다고 아니면 난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기를 위해서 그냥 깎아내면은 시리고 아프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나 이런 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경우에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무리하게 써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라미네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 방법은 지르코니아라는 크라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미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강도도 강하기 때문에 현재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만들 때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지르코니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큐빅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반지라든가 이런 장신구 같은 것들,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를 직접 쓰면 물론 좋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워낙 비싸니까는 다이아몬드를 직접 쓰지는 못하고 큐빅을 박는 경우가 있겠죠. 이 큐빅의 정식 명칭이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이 큐빅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깎아내서 만드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처럼 녹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도자기처럼 이렇게 붓질로 도자기를 붓혀서 구워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깎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도도 높고 아주 튼튼한 그런 보철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고정 형태로 쓸 수가 있는 보철물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를 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인데 쉽게 브릿지와 틀니가 있습니다. 이를 뺐을 때 중간에 치아가 없을 때 브릿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뒤 치아를 삭제를 해서 이를 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다 이 브릿지라는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브릿지의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로는 앞뒤 치아를 깎아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이죠. 물론 앞에 있는 치아나 뒤에 있는 치아가 이미 충치가 생겨서 치료가 필요한 치아라면은 오히려 이제 치아를 씌워주는 효과가 있고 그 치아를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치료가 된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앞에 치아나 뒤에 치아는 멀쩡한데 단지 그거를 씌우기 위해서 깎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도 브릿지 치료는 요즘은 많이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권하게 되겠죠. 또 브릿지 치료의 단점은 겉에서 봤을 때는 진짜 치아가 3개가 다 있지만은 사실은 앞에 치아와 뒤에 치아에 걸어 놓은 치아이기 때문에 진짜 치아는 2개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2개 치아가 3개 치아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1.5배 정도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고요. 또 앞뒤 치아가 있어야지 브릿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치아가 없거나 뒤에 치아가 없거나 아니면 치아가 빠진 게 너무 숫자가 많을 때는 브릿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 틀니를 쓰는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지만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틀니를 쓴다는 게 굉장히 큰 거부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난 무리가 되더라도 꼭 브릿지를 할 거예요. 저는 틀니 쓰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틀니는 싫다 그러니까 정말 길게 브릿지를 연결을 해갖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느 분은 앞니 하나에 어금니 하나가 있는데 이걸 다 브릿지로 연결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되면 남은 치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결국에는 치아가 하나씩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치과 보철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는 게 부가적인 치료들, 즉 신경치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 신경치료 안 하고 이를 씌웠는데 괜찮은가요? 나 어디 치과에서 치료했는데 거기는 신경치료를 안 해줘요. 어디는 신경치료를 꼭 해주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신경치료는 보철 치료할 때 항상 하시는 치료는 아닙니다. 치아의 구조를 아까 말씀드릴 때 치아 속에는 신경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치아가 어느 정도는 괜찮아서 굳이 신경까지는 손상을 입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안 하고 보철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치아를 삭제를 하고 이를 씌울 준비를 했더니 이게 신경이 손상을 입거나 이가 시려지거나 나중에 이가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내부에 들어있는 신경들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치료하면은
결국에는 이를 빼게 되던데 신경치료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신경치료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신경 죽이는 치료예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냥 신경 죽이는 치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옛날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신경치료 그러면 정말 신경만 죽였어요. 그럼 죽은 신경이 치아 속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 남아있는 신경이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얘네들이 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경치료에 고름이 차거나 이래갖고 결국에는 이를 빼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할 때 이렇게 신경만 죽이지 않고요. 죽은 신경을 다 제거를 합니다.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안쪽에다가 인공신경 또는 이제 충전재라고 하는 걸로 다 채워놓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를 꼭 빼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신경치료 했는데 이가 아파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이가 안 아픈 게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신경이라는 거는 제거가 되면은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경치료한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앞에 있는 치아나 주위에 있는 치아, 다른 치아들이 아픈 경우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받은 그 치아가 아프시다면은 잇몸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치과 의사가 잇몸이 아픈지 치아가 아픈지 구별을 하는데,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로는 신경치료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 치아에는 신경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3개 또는 많을 때는 4개, 5개까지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신경 줄기를 못 찾아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경치료 받은 치아들은 아프지 않은 게 맞고요. 만약에 신경치료가 받은 치아가 아프다면은 치아 자체가 아니고 잇몸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보철 치료를 받았을 때는 이 보철 치료는 개인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이라고 굉장히 나라에서 부실공사나 이런 데 되게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을 다 이제 찾아내고 가족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너무 상처가 심하게 됐을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어느 시신이 누구 분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철 치료를 받은 걸 갖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 오른쪽 아래치아에 금을 씌웠거나 왼쪽 아래치아에는 브릿지를 하셨고 어디에는 어떤 치료를 받은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그 치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치과 의사가 이분 여기 치료받고 이거 한 거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신 게 맞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의 신원을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그 시신이 발견이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겨갖고 굉장히 오래된 시신이 발견이 됐을 때 신원을 먼저 알아야지 이분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때도 그 주위에 있는 치과에 이런 보철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 경찰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엑스레이를 보면은 기억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당연히 환자분들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또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죄송스럽지만 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성함을 저희가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을 성함을 다 기억 못하는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분 기억나 누군지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명사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엑스레이가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철물구를 갖고서는 찾아서 가족분들 품에 돌려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이쪽 치아에 이제 씌웠으니까 이 치아는 더 이상은 안 썼겠지. 이제 이 치아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내가 2차 치료받은 거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구나. 이쪽이 잘 안 닦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간혹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2차 떼운 거 밑으로 2차 충치가 생기셨어요. 씌운 거 안쪽으로 이가 다 썩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씌운 치아가 썩어요? 떼운 치아가 썩어요?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받은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부터 양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내가 요번에 요 왼쪽 아래 치료받은 거 보니까 여기가 양치가 잘 안 됐나 봐. 여기부터 양치하는 게 좀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취약한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사실 입안에 보철물들을 하시는 경우, 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입안에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를 안 닦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를 잘 닦으셔도 구조적으로 안 닦이거나 습관적으로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가 썩었고 이가 썩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어도 또 썩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자동차 브레이크를 갖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간혹 보면은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막 급발진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브레이크 다 달았다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고치시더라도 본인이 계속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금방 또 브레이크가 망가지겠죠. 똑같습니다. 보철 치료를 받거나 충치 치료를 받은 치아들 그쪽 여전히 신경 안 쓰시면 또 썩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치료를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톡스 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보톡스 그러면 그거 보통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 성형외과에서 주름살 없앨 때 쓰는 치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사실 주름살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 작용하는 약이에요. 보톡스가 원래 근육에 작용하는 약이라서 처음 개발됐을 때는 사시 환자들, 눈이 이렇게 좀 눈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소아마비 환자들, 뒤틀어지고 과하게 이런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입니다. 치과에서는 이 보톡스를 교합력을 줄여주는 데 사용을 해요. 이 교합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힘들이 좀 할 수 있는데 정말 강하신 교합력이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씹는 힘에 의해서도 치아가 손상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교합력에 의해서 발생되신 분들이라면은 치과의 검진을 한번 받고 보톡스를 통해서 교합력을 줄여주는 이 근육의 힘을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통 치과에서 많이 치료받고 계시는 그런 보철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치아는 굉장히 소중하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단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치아는 또 손상을 받을 수 있던 약한 치아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잘 받으시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구강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은 앞으로 건강한 생활 잘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이상수였습니다.